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락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짙었죠.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3.1%가량 3% 넘는 하락률을 보였고요. 이걸 기록으로 본다면 9월 이후에 좀 가장 안 좋았다.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는 2.4%, 나스닥도 3.5% 하락하면서 특히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까요?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호떡 뒤집듯 뭐 뒤집는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갈팡질팡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좀 달라지는 뉴스에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새롭게 나온 얘기를 보면요.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USMCA 통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저희가 방송하면서까지도 알려졌던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 그런데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이날 중에 부과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한 보복성 상호 관세 카드를 또 빼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이 관세에 대한 뉴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부분 비롯해서 주말 동안에 쌓인 국제 뉴스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입에 의해서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된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전에 트럼프 풋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얘기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CNBC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풋에 대한 그 기대와 관련해서 그건 없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그 대통령 콜이라는 게 우리가 좋은 정책을 실행하면 증시가 올라갈 거란 전망에 바탕을 한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풋 옵션은 그 떨어질 걸 대비해서 이제 그 개입할 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미국 폭스뉴스 그 트럼프가 폭스하고 인터뷰한 게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관세에 맞물려서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정하게 말하면 만인은 아니다. 내가 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옳은 일을 해야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00년 관점으로 보는데 우리는 분기별로 본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올해 침체를 예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예상은 싫어한다. 과도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다시 부를 가져오려는 큰일인데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 그 올해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트럼프 풋 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한동안 트럼프 랠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불어넣어줘서 시장을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요약해 보면 트럼프 풋인데 이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그 미국 증시가 상당히 탄력을 받았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랠리라고 자기가 상당히 그 생색을 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관세와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번 인터뷰에서도 나는 주식시장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슬그머니 좀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베센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민이 행정부 실적을 증시 추이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도 따라서 디톡스 기간이 있다. 이게 이제 해독하는 기간이 있다니까 이거 역시 이제 조금 좀 그 어려움을 좀 감수해 달라는 그런 식의 조금 발을 뺍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지출에 시장 경제가 좀 중독돼 있어. 그게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오는데 조금 이제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센트도 그 얘기를 결국 했습니다. 이제 달러 얘기에 대해서 제조업이 미국에 많이 오고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고 좋은 세금 정책, 이제 관세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강달러를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그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를 약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양회를 계기로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좀 정리해 볼 텐데 일단 미국의 관세에 관련된 얘기 좀 나왔겠죠? 그렇죠. 네.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우리도 강하게 나갈 거다. 하지만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중국 미국 관계의 안정적인 그런 발전에 힘쓰겠다. 공존의 길을 가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펜타닐을 얘기를 자꾸 하니까 펜타닐 남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거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그 도움을 제공했다. 덧붙이기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최근에 관세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게 도대체 무언지를 인프 얘기도 했습니다. 냉철하게 돌아오길 바란다 하면서 중미 경제 무역 관계는 상호적이고 대등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미국도 본인들도 그렇게 이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걸 좀 그렇죠. 강조를 하는 거고요. 딥시크와 관련된 첨단 산업 경쟁에 대한 얘기도 나왔겠죠. 그게 나오니까 이제 네. 첨단 기술에 대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에 멈춤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쇄가 있으면 돌파구가 있고 탄압이 있으면 혁신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중국 그 기술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이런 거는 혁신적 사고를 멈출 수 없고 디커플링도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신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뭐 정글 법칙 이런 표현을 썼네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두가 자격 우선을 강조하고 힘에 의존한다면은 네. 세계는 다시 정글의 법칙 그걸 회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는 영원한 친구는 있지만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다고 하지만 친구는 없고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친구는 영원해야 하고 이익은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굳게 믿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서방 기자들이 이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순간순간 변하는 게 아니다. 제3자 간섭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혼란한 세계의 상수이지 지정학적 게임의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요. 한 나라 안보가 다른 국가의 불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안보관이 실천돼야 하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세계의 항구적인 안정을 진정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평화유지군인데 이제 서방 기자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이 가면은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로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 현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 대해서 그 조금 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만 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이제 일본은 이제 그 처리수라고 부르죠. 2023년 8월부터 이제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이 일본산 수입물, 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죠. 그 네. 일본이 계속 지금 이걸 풀라고 이제 압박을 해왔죠. 네. 또 추가로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양심하고 신용의 시험에 직면한 일본이 평화헌법을 지키고 계속 평화 발전의 길을 가야 한다 하면서 이제 대만에 대해서 유사 사태 어쩌고 해서 그게 뭐 자기네가 사태라고 하는데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날 그 기자회견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는데요. 중국하고 뭐 러시아, 미국 이런 그 서방 매체들이 전부 질문을 해서 한 21개 정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본 기자도 물론 질문을 네네. 했고요. 우리나라 기자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한중 관계나 한반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뭔가 시사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을 향해서 뭐 대화를 좀 입질한다 이런 표현인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날 백악관 기자들 만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집무실에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식의 이제 그렇죠.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이란하고 매우 조만간 상황이 있을 거다. 평화 합의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그 핵무기를 이란의 그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걸 갖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인터뷰에서 이란한테 뭔가 제안을 하는 서한을 보냈다 뭐 이런 언급도 했었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폭스뉴스 인터뷰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다 최고 지도자한테. 그러면서 편지에서 당신 이 협상에 나오는 길 희망한다. 왜냐하면 그게 이란을 위해서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을 다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군사적인 것하고 합의가 있는데 나는 합의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란을 해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좀 앞선 얘기들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억하시지만 그 오바마 때 이제 이란 핵 합의가 됐는데 1기 때 바로 그걸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제 탈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 복귀하고 나서 이제 이란 고강도로 이제 최대 압박하라고 재무부에 지시를 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와중에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외신들 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라크가 이란으로부터 그 전기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허용을 해왔거든요. 한시적으로. 근데 그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무부 얘기는 이란이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처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빨리 그 의존을 없애길 바란다. 하는데 지금 뭐 이라크가 갑작스럽게 조치가 취해지니까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란 외교 UN 대표부가요. X에 글을 올렸는데 핵 프로그램 군사화 우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기 공급 같은 경우도 뭐 올 여름 수요도 있고 할 텐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갑작스럽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트럼프 요구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이 얘기도 전해주세요. 네, 그 보도 나오고 나서 그 자기네 그 회동에서 겁박하는 그 강대국 요구에는 절대 이거는 진정한 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그 이란 그 유엔에 있는 대표부도 앞서서 그런 편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란 그 관영 매체는 이런 식의 편지는 미국의 오래된 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화하자는 슬그머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자꾸 좀 그 백악관이 좀 이란을 자꾸 살살 건드리는 게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입지를 하는데 일단 강원양면 책으로 하고 이란 그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이란 정권이 테러보다는 자국민하고 최고 이익을 우선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협상하자고 하면서도 계속 또 압박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도 방위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좀 포착이 되는 가운데 그런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프랑스의 핵 우산 제공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스토리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소집돼가 열렸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체 방위력 강화는 뭐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프랑스가 자기네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일 같은 데가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걸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나토 핵 체제엔 말이죠. 그 미국 전술핵이 5개 회원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최종 사용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프랑스도 핵이 있죠. 그런데 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영국은 하고 달리 나토의 핵무기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마크롱이 이렇게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핵우산 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지난번 회의에서는 자우전 빨리 우리가 지금 급하다. 그 자체 방위력 늘리자는 얘기는 뭐 거의 뭐 똑같이 얘기가 됐는데 이 이제 핵우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립니다. 아직도. 뭐 시간이 많지 않다. 유럽이 즉시 재무장해야 된다. 좀 급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핵 우산론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엇갈린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리투아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거 러시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되니까 좋다. 폴란드 총리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려를 하자. 그런데 이제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이 미국 안보 관여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성향 쪽인 뭐 슬로바키아라든가 헝가리도 그 반대 의견을 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을 러시아가 집중 공격한다. 어떤 발언에 대한 어떤 의견입니까? 아주 뭐 네. 그야말로 십자포와 공격을 합니다. 그래요. 푸틴은 나폴레옹이 예전에 러시아 침공했다가 되게 당한 거를 잊은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의 그 비아냥을 했고요. 크렘린군 대변인도 이거는
평화를 생각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한다. 그러면서 마크롱 연설은 프랑스가 정말로 전쟁을 지속하길 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뭐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 주장이죠. 이번 전쟁의 기본 원인은 나토의 동진인데 그 부분은 쏙 빼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안데르센 동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핵 우산을 뭐 이렇게 씌워준다고 하는데 안데르센 동화에도 보면은 잠자는 아이들한테 뭐 우산을 씌워서 헛꿈을 꾸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드베데프 국가안보위의 부의장, 이 사람은 이제 푸틴의 신복이죠. X에 글을 올렸는데 마크롱을 미크론이라고 이제 조롱을 해서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7년 5월 14일이면 영원히 사라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임기죠. 미크론 아시죠? 100만 분의 1m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마크롱을 때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십자포화라는 예. 표현도 썼는데 프랑스 핵 우산론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러시아 제재 그리고 여기에 다시 볼턴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지난주에 소셜미디어에 평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제재하고 관세를 강력히 고려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동안에 굉장히 푸틴을 감싸다가 갑자기 제재 얘기가 나오니까 뭐 좀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대해서 볼턴이 그야말로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면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러시아 쪽에 너무 편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면평, 물타기한 거라고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공허한 거다. 나름 뭐 자기는 일종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건데 이거는 그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나치게 밀착하고 뭐 미국이 러시아 편만 든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면피용으로 뭐 제재 얘기를 꺼낸 것에 그러면서 불과하다. 이제 뭐 한 두 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네. 뭐 제재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러시아의 대미 수출이 전쟁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 달러도 안 되는데 그거 제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CNN도 그 전쟁 직전은 러시아가 미국에 한 3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한 10분의 1로 줄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제재 얘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미 중국 시스템 통해가지고 다 글로벌 그 금융망에 연결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냐.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제재 어쩌고 하는데 푸틴이 씩 웃을 거다. 아, 당신 속내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볼턴은 일기 때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하다가 완전히 앙숙이 됐죠.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랬죠. 해왔죠. 네, 해왔죠.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은 상태에서 주말에 보도 보니까 굉장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거세게 좀 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푸틴을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요. 현지 시간처럼 금요일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푸틴이 미국 지원 중단된 걸 전쟁에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참 적당히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 말이 있고 나서 외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몇 시간 있다가 대대적으로 공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뭐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미국에 뭐 의존할 수 없다는 얘기 자꾸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시차인데요. 발언을 이렇게 하고 바로 그 몇 시간 뒤에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다. 요걸 가지고도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외신들이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뭐 폴란드 총리, 그다음 유럽 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 뭐 일제히 이거 봐라. 이래가지고 무슨 평화협정이 공정하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라고 우리가 빨리 유럽이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했고요. 네. 머스크도 X 글에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스타링크 단말기 뭐 끄는 얘기 절대 안 끌 거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제 앞서서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내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군 통신망의 기반이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스위치 끄면은 그게 모두 와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이 바로 광물협정 이제 젤렌스키가 자꾸 버티니까 그거
사인하지 않으면 스위치 끌 수 있다는 협박을 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머스크가 난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게 좀 의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또 X에 글을 올렸는데 내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단말기 스위치를 끄는 일은 없을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가 조금 좀 구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된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연방통신위원회,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이 스타링크 휴대전화 직접 연결 서비스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그동안에 스타링크는 인터넷만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작년 11월에 직후에 FCC가 바로 휴대전화 연결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쪽까지 영역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그 FCC 위원장이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X에 글을 올렸는데 좀 더 높은 전력에 더 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부터 허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FCC 미국의 우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T-모바일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작하시겠지만 AT&T나 뭐 네. 버라이즌 같은데 기존 사업자들이 이건 특혜다. 반대했겠죠. 그렇죠. 반대해왔죠. 상대 반대하는데 네. 뭐 밀어붙입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스페이스X 관계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좋은 선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인터넷 서비스만 안 하고 이제 휴대전화까지 하도록 압력을 했다는 걸 슬그머니 시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가에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뭐 없어도 뭐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에서도 할 수 이제는 있다는 통신이 거죠. 가능해졌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이 보면은 이제 바이든 때 네. 인터넷 인프라 확대 보조금 지급 규정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화를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이게 되면은 스타링크가 받는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많게는 23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NCT 머신 이것도 주말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무인 탐사선이 달 착륙 과정에서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한 채로 임무가 종료가 된 거네요. 좀 설명드리면 네. 나사가 그동안에 자기네가 로켓도 개발하고 우주선도 개발해서 했는데 이제 뭐 민간 그 우주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효율성 문제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분담하자 해서 2018년부터 달에 이제 이런 그 운반 추진체는 민간업자들한테 맡기자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민간 우주 회사들이 이제 자체 로켓도 만들고 탐사선도 만들어가지고 해서 얼마 전에 하나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조그맣고 이제 기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 좀 더 큰 걸로 그래서 이제 인스티튜드 머신스라고 이 회사가 이제 지난해였죠. 첫 탐사선을 보냈는데 착륙을 했는데 이 녀석이 넘어졌죠. 네. 옆으로 누우는 바람에 태양 그 전지판도 안 켜지고 하니까 결국 임무를 종료를 했는데 이번에 또 보내서 착륙을 했는데 이게 또 넘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립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우는 바람에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임무 종료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넘어지기 쉬운 구조 지금까지로 보면 그게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같은 회사에서 두 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그 비중, 그 하중을 견디는 그 시스템을 잘못 설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두 번째 게 참 아쉬운 게요. 얘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달 남극에 이제 근처에 떨어졌는데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달 분화구 안은 햇빛이 전혀 닿지 않으니까 물하고 얼음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기대가 컸거든요. 네. 그걸 직접 탐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달 남극, 뭐 분화구 안, 물, 얼음 이런 것도 좀 탐사를 할 기회였는데 이게 좀 아쉽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그렇죠. 아직 도달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 그렇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도 그 우주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라는 데가 이제 탐사선을 보낸 게 지금 예정대로 이제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는 6월 6일 이제 착륙할 예정인데, 글쎄요. 이게 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우주선 달 착륙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세 번째 민간 기업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는 게 됩니다. 참 화성 뭐 이렇게 목성 얘기 나오고 막 먼 우주도 탐사하는데 달에 이렇게 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말 동안에 또 많은 국제 뉴스가 쌓였습니다. 이 부분 정리해 주셨고요. 워싱턴이 선재균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